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의 안현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2019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총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강의 흐름, 강의 순서는 다음의 목차와 같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의 예로 아래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사실은 MS 오피스 제품은 아니죠. 오늘 배우게 되는 파워포인트부터 우리가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사무 자동화 툴 패키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는 제품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툴이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툴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파워포인트 말고 또 새로운 그 프레젠테이션 툴 중에 하나로 웹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툴인 프레지가 또 종종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와 프레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프레지는 어떤 장점이 있고 파워포인트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툴을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 2019를 메뉴별로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능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9 버전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 2019는 아주 최신의 그 MS 오피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실습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학교에 나오셔서 같이 실습실에서 실습을 한다면 2019 제품을 같이 실습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댁에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썼던 오피스 제품을 쓰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2019 버전이 아니실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다행인 점은 2019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아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2019의 기능들이 뭐 전체 소개할 기능들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한 5%? 예,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습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똑같이 실습이 가능하다. 요 점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2019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제가 데모로 대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기능 보시면서 같이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쭉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는 최근에 어떤 용도로 쓰이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원래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툴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 뭐 맥킨지라든가, 뭐 딜로이트라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 뭐 베인앤컴퍼니 이런 데들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회사들, 스타트업들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파워포인트 형태로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발췌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두껍게 만들어서 뭐 책으로 인쇄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문서들 중에 뭐 다양한 문서들이 있지만 컨설팅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즈니스 응용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사업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사업계획서는 기존 사업을 뭐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상정하는 새로운 벤처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구성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는 원래 굉장히 두껍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과제로 그걸 다 수행하시기에는 뭐 너무 힘든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약 사업 계획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주, 다음 주 수업까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부과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그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부과되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스케일이 큰 과제가 바로 이 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과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시간은 충분하게 드릴 거니까 충분히 고민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2주에 걸쳐서 쭉 배울 거고요. 요 한 중간 어둠에쯤, 아마 실습 중간 어둠에쯤에 이제 5주차의 강의가 끝나게 될 거고, 남은 내용을 6주차에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S 파워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피스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 제품군은 우리 수업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사무 자동화,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서 작업, 분석 작업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패키지화해서 판매하는데요. 요거 조금 제가 옛날에 찾았던 데이터이고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전 세계 약 10억 대의 PC에 설치돼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정식으로 판매된,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나간 그 숫자만 카운팅했을 때 이 정도일 거고요. 근데 이제 MS 오피스는 소위 얘기하는 뭐 어둠의 경로, 네, 그냥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판으로 계속 쓰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 곱하기 4, 5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무 자동화 툴이 MS 오피스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S 오피스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무 자동화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다양해요.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5가지를 골라본다면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있습니다. 워드. 이 워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래 한글에 대응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고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툴로 MS 워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MS 엑셀이라는 툴이 있죠. 네, 이 엑셀은 파워포인트 배운 다음에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거의 이제 한 학기에 절반 이상을 여기에 할애해서 엑셀을 배울 예정이죠. 엑셀은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수식 계산 같은 것들을 최대한 용이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엑셀 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러요. 스프레드시트. 네, 스프레드시트 툴이 엑셀이 들어가 있어요. 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용도의 문서를 작업하기 위한 전문화된 툴이 오늘 배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대표 소프트웨어 5개를 갖고 왔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꼽으라면 요 앞에 3개가 되겠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세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액세스. 자, 액세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액세스인데요. 엑셀도 데이터를 만지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맞아요. 엑셀도 데이터를 뭐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가 맞는데 엑셀과 액세스는 약간 방점이 다릅니다. 엑셀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분석 처리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면 액세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네,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죠.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컴퓨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 큰 공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의 기지다라고 해서 데이터 베이스라고 불러요. 데이터의 기지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DB라고 줄여서 불러요. DB,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이에요. DB 많이 들어봤죠? 무슨 DB 무슨 DB 이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체계를 관리하고 또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뭐 적절하게 정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핵심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마치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즉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리는 영어로 매니지먼트죠. 시스템은 영어로 시스템이고, 그래서 한번 앞글자씩 따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S DBMS.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전문화해서 특화한 소프트웨어의 유형을 우리가 DBMS라고 하는데, 이 DBMS의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오라클이라는 회사 들어봤나요? 오라클?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오라클. 이 오라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가장 이 DBMS의 선두주자인 업체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오라클이 DBMS 쪽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오라클 DB를 쓰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요. 네, 오라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우수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DBMS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배포가 되기도 하는데, 뭐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MySQL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그거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공짜 소프트웨어예요. 공짜 DBMS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대표적인 DBMS 중에 하나인데, 현존하는 DBMS 중에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초보자가 쓰기 쉬운 DBMS가 바로 이 액세스라고 하는 툴이에요. 제가 지금 액세스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오래 설명했는데 엑셀을 DBMS는 아니에요. 엑셀은 그냥 데이터를 편집하고 처리하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지 이거는 DB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액세스는 본래 목적이 DB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 즉 DBMS예요. 얘는 액세스는 가장 작은 규모의 가장 심플한 버전의 DBMS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 또 경영정보 전공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초 수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듣게 될 텐데, 그 중에 아주 초창기의 기초 과목들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오피스 제품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 아웃룩은 개인별 일정 관리, 팀별 일정 관리, 그리고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내부 구성원들끼리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자료도 공유하고 뭐 정보도 뭐 이렇게 나누고 일종의 무슨 커뮤니티 게시판, 자료실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해요. 뭐 이런 인트라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툴로 아웃룩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5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S 오피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피스가 이제 우리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오피스 95 버전, 95, 윈도우가 이제 95 버전부터 본격화되잖아요. 그때 같이 출현한 오피스 95부터 막 활성화되다가 97, 98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접했던 오피스가 요 97, 98 버전이에요. 요걸 이제 막 쓰다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2번 나와요. 그죠?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97, 98 버전이 2000 버전으로 이렇게 될 때 굉장히 퀀텀 점프라고 하죠. 영어로. 확 발전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기술이 막 발전했기 때문에 9798까지만 하더라도 CD-롬에 내용을 담아서 그 안에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다면
2000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인터넷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오피스의 그 생산성이 확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가 오피스 XP라는 게 윈도우 XP와 함께 출현하죠. 윈도우 XP 시절에 이제 오피스 XP를 아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오피스 2003. 그러니까 오피스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가 약간 들쭉날쭉했어요. 예, 들쭉날쭉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2003이 나와서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가 무려 4년 동안 신제품이 안 나왔죠. 신제품이 안 나오다가 마침내 이제 또 오피스 2007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2003에서 2007로 넘어갈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07이 딱 나왔을 때 적응이 안 됐을 정도였어요. 너무 이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한동안은 2007 버전과 2003 버전을 둘 다 깔아놓고 쓰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2007 버전이 자리를 잡아서 그 인터페이스, 그 형태가 쭉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제품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3년 단위로. 그래서 2007 다음에 2010 버전이 나왔고요. 2010 다음에 2013 버전이 나왔고요. 2013 다음에 2016 버전이 나왔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버전은 2019년 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2019년 기준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MS 오피스가 사실은 세계적인 툴이고 전 세계에서 교육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툴이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외신 기사를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아프리카 가나의 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MS 워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PC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컴퓨터를 쓸 수는 없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컴퓨터 쓰게 된다면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워드의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와, 엄청나죠. 예, 칠판에 워드를 그리셨어요. 이 선생님이 분필로. 근데 이게 어찌나 정교한지 요건 이제 2003 버전의 인터페이스예요. 2003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요거 누르면 뭐가 되고 요게 타이틀 바고 뭐 요건 메뉴 바고 막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예. 요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면서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MS 오피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누구나 알아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의 툴이 오피스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재밌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MS 오피스 제품군의 파일 형식인데요. 각 제품군은 서로 다른 형태의 형식의 파일로 그 소프트웨어가 만든 결과물을 저장하고 뭐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2003 버전에서 200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퀀텀 점프가 있었다, 확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파일의 형식이 바뀌었어요. 저장하는 형식이 바뀌었어요. 2007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그냥 뭐 다른 일반 기술 방식을 썼다가 2007년 버전 이후부터는 XM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이거 뭔지 여러분들 아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XML이라는 표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 기술에 기반해서 새롭게 저장하는 저장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X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옛날 2003년 이전 버전으로 작성된 파일이 MS 워드의 경우는 확장자가 doc였어요. momo.doc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momo.ppt였죠. ppt. 그래서 지금도 파워포인트를 ppt 이렇게 많이 부르죠. 옛날에는 이걸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확장자가 .ppt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ppt가 확장자, 옛날 확장자예요. 엑셀은 XLS가 확장자였어요. 네, 옛날에 이게 이제 MS-DOS에 기인한데 옛날 도스 버전은 반드시 확장자가 세 글자만 지원이 됐거든요. 세 글자여서 다 세 글자로 맞춘 겁니다. MS Access는 momo.mdb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7년 버전 이후부터는 XML 기반의 새로운 저장 방식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기존 버전과 이후 버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윈도우즈에서는 더 이상 뭐 확장자가 3글자일 필요가 없어요. 뭐 4글자, 5글자, 6글자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더 긴 글씨로 바꿨는데, 워드의 경우는 DOC가 아니라 DOCX로 바뀌었고요. 파워포인트는 PPTX로 바뀝니다. 이 XML이라서 X예요. PPTX. 자, 엑셀은 두 가지 양식으로 파일이 세분화됐는데, 일반 데이터만 저장된 엑셀 파일은 XLSX로 저장을 하게 됐고요. 매크로는 엑셀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우리가 엑셀 굉장히 상세하게 이번 학기에 배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 매크로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 근데 이 매크로가 굉장히 강력해요.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랑 똑같아요. 예, 어떤 기능이든 다 수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매크로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웹브라우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기술만 좋으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파괴시키게끔도 할 수 있어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몽땅 포맷시켜 버릴 수도 있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매크로는 얼마든지 안 좋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엑셀의 매크로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이 매크로를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 이름이 매크로 바이러스였는데, 2000년대에 굉장히 악명 높은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MS 엑셀을 누구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회사의 높은 분이 파일을 보내서 뭐 예를 들면 급여 명세서입니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엑셀 파일이에요. 당연히 열어보겠죠. 급여 명세서라고 하니까 열어보면 바이러스 매크로가 막 작동이 돼서 컴퓨터가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크로가 포함된 것 같은 파일이면 처음부터 안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2003년 이전 버전은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데이터도 XLS, 매크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엑셀도 XLS, 이렇게 확장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일 이름만 봐서는 이 안에 그 악성 매크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바이러스를 미리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2007년 이후 버전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확장자를 2개로 쪼갠 거예요. 매크로가 없는, 그래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전혀 없는 일반 데이터 파일은 XLSX로 이렇게 확장자를 정했고요. 굳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XLSM으로 저장하게끔, 예,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파일 이렇게 누가 첨부해서 보냈는데 첨부 파일 딱 보니까 XLSX다 그러면 바이러스 걱정 전혀 안 하시고 열어보셔도 돼요. 그거는 바이러스가 담아질 수가 없어요, 원리상. 그런데 만약에 파일을 딱 봤더니 XLSM이더라,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여시는 게 상책이죠. 네, 열어보더라도 완전히 안전한, 예, 문제가 안 생길 그런 PC에서만 열어보셔야 되는 그런 파일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액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DBMS죠. 가장 작은 규모의, 예전에는 확장자가 momo.mdb였는데 이제는 확장자를 크게 바꿨어요. momo.accdb. 예, 그래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다.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accessdb. 그래서 accdb로.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파일을 보면 이게 워드 파일이구나,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이구나, 이게 액세스 파일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예, 파일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오피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봤고, 파워포인트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기 위한 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배우기 쉬운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뭐랄까요,
파워포인트가 기능이 별로 없고 그러면 엄청 쉽냐?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비교해 볼 때, 뭐 워드라든가 아니면 엑셀이라든가 뭐 그런 뭐 액세스라든가 다른 툴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가장 쉽고 가장 뭐 직관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운 소프트웨어가 파워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는 모든 문서를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강의 노트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발표 자료 같은 거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파워포인트 많이 쓰죠. 발표 자료 만들 때. 대학교 와서도 똑같아요. 대학교 오시면 여러분 뭐 텀 프로젝트도 하시고 뭐 팀 프로젝트도 하시고 교수님이 이제 뭐 돌아가면서 발표하라고 그렇게 이제 과제도 주시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뭐 파워포인트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회사에 가서도 역시 똑같아요. 매년 보면은 이제 연초에 올해 한 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도 써야 되고 기획안도 내고 제안서도 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왜 파워포인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냐? 제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동료들과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2000년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막 직원들을 뽑고 사람을 뽑아서 회사를 막 운영을 할 때였죠. 근데 소위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우수한 좋은 그런 학교의 출신의 신입 사원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이분한테 기획안 작업을 부탁했어요. 뭐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기획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밤을 새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야,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하시길래 밤을 새실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결과물을 딱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물이 너무 허접해서 근데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와, 아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도 진짜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밤을 새셨던 이유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거를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기능도 익히면서 이걸 하려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늘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 왜 잘 써야 되는지, 잘 쓰면 뭐가 유리한지를 설명할 때 드는 예인데, 파워포인트에 배우는 거는, 파워포인트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능들이죠. 기술, 기능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수업에서는. 그런데 기능에 대한 부담, 기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본질적인 내용 전달에 더 고민, 더 시간 이런 걸 더 많이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자신이 없으면 엄한 데 시간이 뺏기니까 그걸 표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니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술, 표현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예시로 종종 보여주는 사업 보고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 대학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좀 자문을 해서 만들어 주셨던 사업계획서인데요. 예를 들면 요런 도식 같은 거 있죠. 보면 그죠? 원들의 집합이죠.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핵심 역량, 내부 환경에 4가지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되어서 표현되는 그 중심에는 회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이 멋진데 나 이거 카피해서 쓰고 싶다 해도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툴을 잘 못 쓴다면은 이 이제 좋은 그림도 내가 봐서 내 걸로 써먹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뭐 그림 표현들 뭐 이런 맵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과 마른 목골, 뭐 점선 이런 걸로 구현이 된 건데, 예를 들면 요 네 가지의 경쟁 전략인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올 거고, 요 두 개를 합치면 요런 서비스가 나오고, 요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융합 서비스, 요 두 개를 합치면 요런 융합 서비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도식들이지만, 도형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내 생각을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효과적인 전달 이런 거를 하려면 기술을 기본적으로는 잘 써야지 내가 이제 저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표현할까 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할애할 수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수업도 이렇게 기획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의 배경색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배경색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타입, 하나는 밝은 타입.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어두운 타입 보시겠습니다. 자, 어두운 타입은 보시면 화면 전체가,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예, 어두운 색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글씨는 무슨 색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밝은 색 글씨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씨로 하면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예,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예, 좀 고급진 느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바탕에 밝은 글씨가 제대로만 출력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 글씨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주목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거는 그 반대되는 타입이에요. 자, 요거는 밝은 타입이에요. 그죠? 아주 밝은 색깔 배경화면에다가, 예, 그러려면 이제 글씨는 진한 색으로 써야죠. 예, 진한 색으로 글씨를 표현하는, 예, 그런 식의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둘은 거의 극과 극이죠. 예, 한쪽은, 예, 어두운 타입, 한쪽은 밝은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은 언제 어떤 때 쓰는 게 유리하냐? 자,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두운 타입은요, 언제 꼭 쓰셔야 되냐? 철저하게 빛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강의실인데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온다, 혹은 뭐 창문을 쳐도 창문을 닫아도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쓰면 바깥에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난반사 되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고급스럽기는커녕 글씨 자체가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PT는 보통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왜 좀 돈 많은 회사들이 뭐 호텔 그랜드 볼룸 이런 데 빌려서, 그런데 완전 실내고 완전히 또 이제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조명을 싹 꺼주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화면만 스포트라이트가 탁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두운 바탕에 흰색 글씨, 요게 이제 시각적 효과도 좋고 우수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PT를 하는데 거기가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빛의 차단이 안 될 것 같은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까리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타입을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밝은 타입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물론 시각적 효과는 어두운 타입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발표 장소는 빛 차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중간은 가는 거죠. 중간 이상은 밝은 타입으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하나 밝은 타입으로 했을 때의 장점은, 어두운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면 요거 인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까맣게 나오죠. 예, 흑백으로 찍으면 까맣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어두운 색이니까 까만 바탕에 잉크나 토너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만약에 인쇄물로도 나눠줘야 되면 사실은 두 번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밝은 화면에 어두운 글씨 나오게끔 두 번 작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예, 그냥 인쇄해버리면 됩니다. 애초부터 밝은 바탕에 어두운 글씨 썼기 때문에 프린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또 인쇄했을 때 지저분하지 않고 무겁지 않은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타입과 밝은 타입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간의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는 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대학생이죠. 이미 뭐 여러 차례 써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프레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쎄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레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개념의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예요. 자, 클라우드가 뭐죠?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는 인터넷 서버상에 저장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 저장은 어디에 저장돼요? 내 PC 혹은 뭐 내가 꼽은 USB, 내 PC나 내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레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프레지는 인터넷 서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이 프레지를 잘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뭘 통해서? 웹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지는 뭘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웹상에서 만드는 게 프레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줄임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마치 서비스처럼, 웹상에서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해서 SaaS라고 불러요. 이 프레지는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모시키 피셔네요. 네. 이분이 2001년에 처음 창안을 했는데, 자, 요런 데서 창안을 하셨대요. 우리 이거 이제 뭐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쫙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들을 쭉 구조화를 해놓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게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에 이렇게 막 적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회색 옷 입은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회색 옷 입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이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와 이런 논리 체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막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노란색 딱지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지? 이게 궁금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와서 그 해당되는 내가 보고 싶은 포스트잇을 잠깐 떼죠. 잠깐 떼서 눈앞에 가까이 봤다가 어떻게 해요? 다 봤으면 다시 여기다 붙여놓고 또 멀리 떨어져서 다시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노란 딱지가 궁금하면 그 노란 딱지 또 이렇게 자세히 봤다가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여기 있는 노란 딱지를 떼어서 자기 눈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줌인이라고 할 수 있죠. 줌인. 우리가 카메라에서 줌인 하면 어떻게 돼요? 확대해서 쭉 잡아당기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보고 다시 줌 아웃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붙여놓고 다시 또 그 다음 보고 싶은 거를 줌인 했다가 또 이제 다 봤으면 줌 아웃 하고, 이런 형태의 원리를 컴퓨터로 구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른바 이 프레지에서 적용된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줌인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불러요. GUI. 요걸 이제 컴퓨터화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프레지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2001년에 갖고 있다가 실제 이제 구현이 된 거는 2007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교수인 피터 할라시? 뭐 이게 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대중을 위한 줌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에디터를 개발해보자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프레지를. 여기에 이제 사업가도 합류하면서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는데, 어디서 투자를 했냐? 여러분, 테드라고 하는 컨퍼런스 사이트 아시죠?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테드에서 투자를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테드 초창기 강연 중에 이 프레지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테드가 적극 후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스톤 캐피탈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도 투자를 하고,
2009년 11월에 헝가리를 떠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사무실도 개설을 하고 불과 2년 만에 500만 사용자를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민 유저 인터페이스가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지란 무엇인가를 여기 주소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짠. 네. 로딩 중 이렇게 나오죠. 자, 전체 화면을 해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봐야 했던 이렇게 적이 해설을 있으신가요? 넣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프레지가 그 지루함을 싹 날려드립니다. 네, 프레지가 날려드립니다. 자, 이 줌 아웃 됐죠? 뒤로 빠진 프레지는 거예요.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나무뿐 아니라 숲을 보여줄 수 있는 툴입니다. 숲을 보여주죠? 이렇게 줌인을 하죠. 가까이 보여줍니다. 줌인하여 세부 사항을 볼 수 있고 다시 줌 아웃 할 수 있죠. 줌아웃하여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중은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내 프레젠테이션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워집니다. 시각적 자료가 없는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 약 10%만 기억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각적 자료만 보여줄 경우 약 30%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각적 자료와 잘 구성된 이야기를 들려줄 경우 청중은 내 이야기의 80%를 기억합니다. 자, 정지했어요. 더 궁금하시면 이 링크, 우리 강의 노트에 들어있는 링크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보셔도 좋아요. 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주민 유저 인터페이스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크게 들여다봤다가 또 멀리서 숲을 보여줬다가 또 크게 확대했다가 멀리서 숲을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텔링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툴. 그게 이 프레지라고 하는 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프레지의 핵심 차별점은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줌밍이 된다는 거, 패닝이 된다는 게 있는데, 패닝은 뭐냐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는 아까 보시면은 왼쪽 거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쪽 걸로 휙 넘어가죠. 그게 패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 직관적이고 익히기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프레지의 결과물은 서버에, 인터넷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그 서버에 접속을 다시 해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요 슬라이드 안에다만 뭘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레지는 사실상 뭐 제한이 거의 없는 엄청 넓은 캔버스에서 여기 갔다 저기 보여줬다 옆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내용을 매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줌인 했다가 줌아웃 했다가 줌인 했다 줌아웃 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스토리아에서 뭐 줌인과 패닝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줌아웃해서 앞에 개체 다시 클릭하면 그 개체 다시 줌인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그때 내 스토리텔링 상황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의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지테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예, 이건 뭐냐면 프레지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을 우리가 프레지테이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스토리텔링에 강합니다. 프레지와 파워포인트의 비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납치범이 있습니다. 예? 납치범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줘요. 파워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있는 딸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줘요. 500만 원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생각하시겠어요? 아, 납치범이 있어서 딸을 유괴했는데 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알아서 판단해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됐다. 납치범이 나오고 5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 그림이 나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납치범? 500만 원? 딸? 뭐지?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 요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내가 너의 딸을 가지고 있다. 500만 원을 살리고 싶다면 딸을 가지고 와라. 네. 자, 예, 유머였는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요거 보여주면 그 다음 거 소화하고 그거 본 다음에 그 다음 거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내비게이션만 구현 가능하다 보니까 실수로 슬라이드가 바뀌게 되면 스토리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언제든 다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스토리를 재구축할 수 있는 주밍 패닝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내비게이션이 구현될 수 있고 스토리텔링에 훨씬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는 자, 제 이 파워포인트 강의 노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글밥도 많고 뭐 많은 얘기들이 써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프레지는 어떻던가요? 화면에 글씨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핵심적인 이미지 같은 거 하나 딱 던져주거나 키워드 같은 거 하나 딱 던져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글씨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자, 그래서 결론. 프레지와 파워포인트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느 게 더 유리한가? 네. 프레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무조건 프레지가 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꼭 스토리텔링에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예로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 국민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전체 이제 학교 구성원들 앞에서 총장 후보님들이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졌던 시간이 10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총장 후보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각자 10분 동안 이제 본인이 국민대학교를 앞으로 총장이 되면 어떻게 만들겠다 이걸 발표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내용이 많죠. 예, 내용이 많은데 그 당시에 공대에 계시는 어떤 후보님께서 그 기술을 굉장히 빨리 접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프레지로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현란한 화면으로 막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처음 봤을 때 구성원들이 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결과는 그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프레지는 어떻다 그랬어요? 키워드 나오고 다음 눌러야 또 키워드 나오고 또 다음 눌러야 또 키워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 순간에 화면을 봤을 때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넘기셨겠죠, 그분이. 그러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하나도 안 남는 거죠. 차라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면 요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여러 설명을 많이 하는 동안 청중은 앞에 이해가 안 됐으면 앞에 내용을 더 볼 수도 있고, 앞에 내용 이해를 다 했으면 그 다음 내용도 미리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내용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어지는데 프레지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돼요. 네. 스토리텔러가 하는 얘기만 수동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 청중들을 일반적으로 설득하거나 뭐 재미 위주의 강의, 아니면 상호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PT 강의, 이런 데서는 프레지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처럼 일반적인 대학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강의,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프레지로 만드는 사업계획서는 이게 이제 종합적인 내용을 많이 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핵심적인 뭐 사업의 어떤 큰 동기나 이런 것만 담을 수 있지 전체 내용을 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프레지와 파워포인트는 한쪽이 한쪽보다 더 무조건 우세하다 이런 건 아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와 프레지의 차이점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오늘 이제 요 소개를 통해서 프레지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생겼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레지.com 사이트에 가면 학생들의 경우 무료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저것 테스트해 보시면 혼자서 이거를 익히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툴이에요, 프레지는. 예, 그래서 뭐 프레지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그 프레지의 매뉴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매뉴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프레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프레지 그 매뉴얼 따라서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는 파워포인트만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해서 5주차의 1강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강부터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저는 2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